안녕하세요. 2026학년도 1학기 교육의 공학적, 평가적 기초, 3주차 강의입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연구라는 게 어떤 건지, 뭐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좀 전반적인 얘기를 다뤘고요. 이번 주 강의에서는, 연구 주제를 이제 선정하는 것, 연구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는 것이, 좋은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지, 뭐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리서치와 관련된 조금 세부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도 여러분들이 좋은 연구를 하시기 위한, 어떤 뭐 기초, 초반에 어떤 토대를 잘 다지는 뭐 그런 내용들이니까 잘 학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연구란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과학적인 연구를 한다고 할 때 뭐 그런 것들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주로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연구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 때 연구의 토픽, 연구의 주제 어떻게 선정을 하는 것이 좋을지 이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선생님들 중에는 뭐 이미 뭐 이런저런 경험을 통해서 연구에 직접 뭐 참여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독립적으로 뭐 논문을 한번 써보시거나 하셨던 선생님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반면에 또 어떤 선생님은 나는 연구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뭐 어렴풋하게 알지만 내가 직접 어떤 연구라는 것을 해본 경험은 없다. 그래서 지금 대학원에서 뭐 이런 내용들을 좀 차근차근 공부를 하고 싶다. 이렇게 지금 접근하시는 선생님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어떤 대학원에 지금 뭐 1학기, 2학기, 한 3학기 정도까지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연구의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으시고 혹은 연구를 정말 처음 초심자로서 접근한다는 가정하에 이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따라서 연구의 이제 주제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앞부분에서는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구글에서 리서치 토픽, 연구 주제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뭐 이런 내용을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요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세요. 뭐 제가 이거를 뭐 일일이 지금 다 말씀드리진 않을 거고 몇 가지만 한번 보면은 연구 주제를 선정을 할 때 여기 첫 번째 나와 있는 거는 전에 여러 선생님들이 전에 했던 그렇죠? 전에 뭐 경험을 해봤던 또는 전에 연구를 했던 그런 주제랑 관련이 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정말 완전 새로운 것 something new가 아니라 기존에 했던 어떤 내가 이미 연구를 해보고 경험을 해봤던 그런 주제 중에서 찾는 것이 좋다 이렇게 나와 있고 두 번째 뭐 should not be broad 해가지고 너무 범위가 넓거나 너무 거창한 뭐 그런 선생님도 계실지 모르지만 처음에 뭐 대학원에 오고 논문을 쓴다고 할 때는 그래 내 논문이 우리 한번 기왕 쓰는 거 뭐 이 세계를 한번 깜짝 놀라게 하고 한번 이 내 논문을 바탕으로 세상을 한번 변화시킬 거야 크게 변혁시킬 거야 뭐 이런 웅대한 장대한 꿈을 갖고 뭐 대학원 생활을 시작하시는 선생님도 뭐 계실 거예요 그쵸 뭐 그게 뭐 좋죠 물론 그런 대단한 논문을 쓰셔가지고 뭐 인류에 기여를 하고 그리고 또 뭐 학자로서도 높은 어떤 뭐 성취를 거두면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뭐 그렇게 되기가 사실 쉽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 주제를
선택을 할 때는, 선정을 할 때는 너무 거창하고 뭐 장대한 큰 사이즈의 그런 연구보다는 어느 정도 내가 다룰 수 있는, 내가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내에 그런 주제를 잡아라. 주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뭐 네 번째 보시면은 이제 나의 필드랑 이제 유사한, 그쵸?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는 뭐 초등학생들의 어떤 뭐 학업적인 내용들, 아니면 초등학교라는 학교 기관에서 일어나는 어떤 교육적인 현상들, 아니면 뭐 학부모들, 아니면 뭐 교사들의 어떤 뭐가 있을까요? 뭐 심리, 아니면 무슨 만족도,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저기 뭐 남태평양에 있는 어떤 아이의 그 아이들의 교육적인 뭐 어떤 것,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근무를 하시건 아니면은 지금 몸담고 있는 그런 곳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중에서 이제 연구 주제를 찾는 게 좋다.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뭐 여기 밑에 부분 보시면은 어 연구로서의 어떤 조금 가치가 있는 토픽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쵸?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뭐, 연구 주제는, 뭐, 너무나 다양하고 자유롭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 선생님들이 내가 본인이 관심이 있고, 그런 주제로 선택을 하지만 그것이 연구로서의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쵸? 연구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무언가 아주 작더라도 뭐 우리 사회에 조금이라도 뭐 기여를 할 수가 있고, 또는 연구 대상들 뭐 학생이면 학생, 뭐 교사면 교사, 학부면 학부모,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어떤 그 뭐 삶의 질을 개선시킨다든지, 아니면 뭐 정신적인 어떤 정신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든지, 학생들의 학업 성취에 도움이 된다든지 등등등, 이런 어떤 좀 가치가 있는 그런 일이어야지. 뭐 예를 들어서 뭐 떤 초등학교의 운동장에 돌멩이가 조금 있어요. 돌멩이가 있어서 그 돌멩이들을 이제 돌멩이들 몇 개, 10개를 뭐 이렇게 수집을 해서 그 돌멩이를 이렇게 뭐 분석을 했어요. 거기서 연구가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은 사실 모르겠어요. 그 돌멩이를 운동장에 있는 돌멩이를 분석해서 뭐 그 결과를 바탕으로 뭐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뭐 건강과 이렇게 연관은 시킬 수 있지만, 사실 돌멩이를 가지고 연구를 했다고 했을 때 그게 과연 지금 그 상태로 가치가 있는 연구인가 하는 좀 의문은 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구 주제를 선택을 할 때는 가능하면 기왕하는 어렵게 하는 연구인데 뭐 사회적으로나 뭐 개인적으로나 뭐 주변 뭐 동료나 기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연구로서의 가치가 있는 그런 주제를 선정을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여기 나머지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시면은 연구의 주제를 선택을 할 때 어떤 점들을 고려를 하고 어떤 것을 우리가 조금 신경을 써야 될지 여러분들이 좀 파악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나머지 내용들은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본격적인 내용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뭐 또 다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뭐 지도 비슷하기도 하고 그냥 복잡한 뭐 거미줄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런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다루고 있는 내용은 Educational Research, 교육 연구죠. 교육 연구고, 이것을 잘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주제는 이제 Research Topic, 연구 주제와 그리고 연구 대상, 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조금 교육 연구라고 할 때 그것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우리가 조금 고려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 간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예, 이런 내용들이 지금 그림으로 예,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큰 것들 몇 개만 보면은 일단 예, 이 교육 연구라고 할 때 보시는 것처럼 뭘부터 볼까요? 네, 이 어널리시스 부분을 볼까요? 예, 연구를 우리가 제대로 하려 그러면 이제 분석을 해야겠죠. 예, 분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연구를 할 때 분석의 방법들 뭐 여러 가지 나오고 분석을 할 때 여기 보시면은 뭐 시간, 예, 그다음에 비용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데이터, 예, 자료를 수집을 해야겠죠. 데이터 컬렉션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자료 수집할 때는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퀀트 방법과 퀄러테이티브, 네, 질적인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할 거냐, 양적인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할 거냐, 그렇죠? 그리고 뭐 양적인 방법으로 할 때는 이제 서베이, 조사 연구를 할 거냐, 질적인 걸로 할 때는 뭐 포커스 그룹 인터뷰 할 거냐, 그렇죠? 뭐 관찰할 거냐 등등, 네, 이런 것들 고려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연구를 할 때는 사회과학에서는 특히 교육학에서는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 학생이 됐건 아니면은 뭐 학부모가 됐건 뭐 교사나 교육 관련 일을 하시는 분이 됐건 사람과 관련된 연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또 어떤 윤리, 연구 윤리나 인간을 어떤 연구 대상으로 할 때 그런 어떤 윤리적으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들, 네, 뭐 그런 것들이 또 나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글씨 크기가 좀 작아가지고 예, 뭐 잘 이렇게 보이진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예, 대충 여기서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는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연구의 밸러더티, 타당성 얘기도 있고요. 릴라이빌러티, 네, 신뢰성, 예, 우리가 뒤에서 다 다룰 내용들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구를 이제 한다고 할 때,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복잡하죠. 네, 단순히 뭐 연구를 하면은 그냥 뭐 이렇게 논문 이렇게 쓰면 되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안에 그 과정들, 그 단계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차근차근 짚어보면은 이렇게 고려할 요소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살펴봤던 뭐 연구 주제를 이제 선정을 할 때 어떤 점들을 고려를 하고 떤 것에 신경을 쓰면 좋을지 예, 우리가 앞서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고 지금 이 그림에서는 이제 연구를 한다고 할 때 예,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은 그 전체적인 예, 관점에서 한번 연구를 조망을 한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요소들을 잘 고려를 해서 연구를 이제 진행을 해야 된다. 예, 이런 점들을 여러 선생님들이 조금 챙겨주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부터 네, 연구 주제 선정하고 연구 뭐 제목 그리고 연구 대상 예, 관련된 내용들을 하나씩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연구 주제, 네, 연구 주제를 먼저 선정을 해야겠죠. 네. 연구 주제를 선정할 때, 예, 어떤, 뭐, 정해진, 뭐, 어떤, 뭐, 규칙이나, 예, 특별하게 정해져 있는 어떤 방법이, 예,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여러 선생님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연구자의 관심과 흥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연구를 한다고 할 때는, 네, 뭐, 여러 목적에서, 여러 이유에서 연구를 뭐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속해 있는 조직에서 내 어떤 자리나 내 지금의 어떤 직책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 연구를 뭐 의무적으로 해야 할 경우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은 어떤 동료들과의 어떤 인간적인 관계, 예, 뭐 저랑 너무 친한 뭐 선배, 뭐 아니면 뭐 지도 교수님이 어떤 연구를 하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같이 참여를 해서 이제 연구를 진행을 뭐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예, 뭐 다양한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예, 연구자 본인의 관심과 흥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주제에 대해서. 네. 그 얘기는
연구라는 게, 여러분 뭐 많이 경험을 해 보셨고, 또 앞으로 경험을 해 보시겠지만, 연구 자체가 뭐 그렇게 녹록진 않아요. 그쵸? 어떤 연구는 정말, 뭐 한 몇 주 만에, 2, 3주 만에 끝나는 연구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이제 몇 달, 그리고, 연구가 조금 뭐 사이즈가 커지고, 그리고 뭐 학위 논문 같은 경우는 뭐 최소 1년, 2년, 그쵸? 그리고, 뭐 특정한 어떤 큰 대형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무슨 뭐 5년, 10년, 이렇게 연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랜 시간 동안의 어떤 노력과, 내가 모든 거를 거기에 쏟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내가 관심이 없고 내가 재미가 없고 흥미가 없으면은 사실은 그런 주제는 계속 거기에 전념을 해서 내가 연구를 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연구자의 관심과 흥미가 있는 주제로 연구 주제를 삼아야 된다. 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물론 연구자 자신이 연구 주제를 찾는 게 사실 제일 좋기는 해요. 그쵸? 뭐 사람마다 다 어떤 경험도 다를 거고 관점도 다를 거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남이 나한테 연구 주제를 준다는 건 사실 그렇게 쉽진 않아요. 하지만 내가 정말 연구라는 걸 한 번도 안 해보고 연구 주제를 어떻게 찾아야 될지 정말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보시면은 이제 요 밑에 있는 네 가지 정도의 음, 그 방법을 통해서 연구 주제를 이제 찾을 수 있다. 첫 번째로는 문헌 연구나 이제 뭐 학술 대회 참여. 내가 좀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그쵸? 수업 시간에 뭐 이런저런 여러 교수님들이 이제 주시는 어떤 참고 자료들, 그쵸? 참고 자료들이나 개인적인 관심에 의해서 뭐 이런저런 논문이나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흥미가 생겨서 연구 주제를 잡을 수도 있고 뭐 학술대회도 마찬가지죠. 학술대회에 참여를 했더니 어떤 분들이 뭐 이런저런 그 주제로 발표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조금 궁금증도 생기고 흥미가 생겼다. 거기서 연구 주제를 찾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공동 연구에 참여, 전문가 혹은 지도 교수의 어떤 뭐 제안, 추천 이런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연구를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게 내가 조금 관심 있는 게 연구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여태까지 얼마나 연구가 되어 왔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좀, 감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기존에 그 분야에서 조금 연구를 많이 진행을 하셨던, 뭐 지도 교수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선배가 될 수도 있고, 여러 전문가들의 추천 또는 뭐 어떤 뭐 제안,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연구 주제를 찾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적인 경험, 주변에서의 뭐 이런저런 경험을 통해서 연구 주제를 찾을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들은 사실 뭐 이 방법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뭐 우연한 기회에 연구 주제를 찾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여기 소개된 내용 이외에 더 많은 케이스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거는 이제 연구자 자신 본인의 관심과 흥미가 있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연구 주제를 찾았어요. 그쵸? 네, 어떤 연구를 해야겠다. 이제 찾았으면은 그 연구 주제에 대해서 이제 그 연구 주제를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그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제목을 선정을 할 수 있죠. 물론 연구 제목 자체가 연구의 어떤 초반부 또는 뭐 연구 중반까지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연구 제목을 연구를 다 진행하고 뭐 맨 마지막에 연구 제목을 쓸 수도 있습니다. 언제 그 연구 제목을 정하느냐는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어쨌든 언제 언제 그 연구 제목을 이제 정하든지 간에 연구 제목을 정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고려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여기 소개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단 연구 제목은 연구의 내용을 이제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야겠죠. 네. 연구 제목이 너무 길거나 그리고 너무 좀 장황하게 쓰면 안 되겠죠. 보통은 우리가 뭐 학술지 논문이나 학위 논문도 마찬가지고 특히 어떤 교육 관련 분야에서의 제목들은 보통은 뭐 한 줄에서 두 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세 줄 이상 넘어가는 거는 그렇게 많이 못 본 것 같고 가능하면 한두 줄 정도로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당연히 연구 그 제목에는 그 연구에서의 키워드, 중심 단어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되죠. 다른 사람들이 연구 제목만 보고도 이 연구에서는 뭐 어떠어떠한 연구를 진행했겠구나 이런 좀 추측이 가능하도록 이런 중심 단어는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속어 이런 어떤 구어체나 속어 같은 건 쓰지 않고 가치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을 한다. 그리고 가능하면 부제를 원제에 포함을 한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제목을 정할 때 기본 원칙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목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신문이나 이런 언론상에서도 그 뭐 타이틀이라고 하죠. 헤드라인을 뽑아낼 때 어떤 목적으로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뽑냐 이런 걸 생각을 하시는 것과 이제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3자들이 뭐 독자라고 할 수도 있고요. 내 연구 제목만 보고도 이 연구에서 어떤 연구를 진행을 했고 연구가 뭐 어떤 분야의 연구구나 이런 것들이 추측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을 해줘야 된다. 예로 나와 있는 거는 뭐 초등학교 사회과 개념 학습에서 전형 모형과 뭐 사전 모형의 학습 효과.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궁극적으로 보고자 하는 건 이제 학습 효과라는 거예요. 그렇죠? 학습 효과인데 어디에서의 학습 효과냐? 초등학교 사회과 개념 학습에서의 학습 효과이고 그리고 이제 전형 모형이라는 것과 사전 모형 이런 것들을 좀 비교를 하는 그런 연구가 되겠죠. 그래서 제목만 보고도 어느 정도 이렇게 추측이 가능한 이런 제목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다. 뭐 밑에 얘도 마찬가지죠. 학습자의 메타인지 수준과 하이퍼텍스트 유형이 학습 과제 수행에 미치는 효과를 이제 보고 싶다. 이게 연구 제목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간결하게 연구에서 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가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제목을 이제 지어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연구 문제와 관련해서 다음에 살펴볼 내용은 이제 연구 가설. 여러분들이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하셨던 분들은 이제 가설 설정 그리고 뭐 가설 검증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가설, 연구에서의 가설이 어떤 의미가 있고 가설 설정을 왜 해야 되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살펴볼 거고요. 그에 앞서서 공리와 명제라는 거를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리라는 거는 우리가 이론이 기초를 두고 있고 사실로 여겨지는 어떤 기본적인 주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특정한 이론은 이론의 기본이 되는 공리에서 출발을 한다. 여러 선생님들이 이론, theory, 이론은 뭐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론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론이라는 거는 여러 선생님들이 기존에 뭐 학부부터 공부를 하실 때 이론이라는 거는 그냥 당연히 그냥 받아들여지는 그렇죠? 뭐 어떠한 이론이래 그렇죠? 그러면은 그럼 뭐 그거는 뭐 사실이고 진리고 약간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론이라는 것도 갑자기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이론이라는 것도 어떤 그 전에 무언가가 있어서 그것들을 이제
어떤 사람들이 많은 뭐 학자들 아니면 뭐 전문가들이 계속 그걸 검증하고 그쵸? 뭐 연구하고 해서 하나의 이론으로 이제 만들어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공리라는 거는 그 이론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 이론의 어떤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공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개념을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제라는 게 또 있어요. 그렇죠? 명제는 이러한 공리적인 토대로부터 유래한 개념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특별한 결론이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개념들, 개념들 사이의 관계, 이게 어떤 명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뭐 이 개념이 저도 뭐 공리니 명제니 이런 개념들을 사실 이 연구 방법 이제 수업을 할 때만 거의 이때만 언급을 하고 그 이후에는 사실 뭐 이런 어떤 공리니 명제니 이런 얘기를 사실 그렇게 많이 할 뭐 기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다른 쪽에서 또 많이 이렇게 언급되는 특히 뭐 저같이 통계나 이런 쪽을 하는 사람들은 그 이후에는 사실 이런 내용들을 크게 사용을 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뭐 이론이니 그쵸? 가설이니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간단하게 공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명제가 무엇인지 한번 뭐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서 책에 소개되어 있는 예인데 뭐 여러분 교재는 아니고 이제 다른 책에 소개되어 있는 예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은 물질적인 안락을 추구한다. 네.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모든 사람은 여기서 이제 좀 그 어떤 비판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물질적인 안락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뭐 성직자라든지 아니면 뭐 일반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본인의 특별한 어떤 뭐 소신이나 그렇죠? 그런 게 있어서 나는 정신적인 어떤 가치가 중요하지 물질적인 거는 나에게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물질적 안락을 추구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진리라고 할 수는 없어요. 진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뭐 이렇게 인정은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소수의 예외는 있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리라고 하고요. 두 번째, 합법적 수단을 통해서 물질적인 안락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은 이제 상층의 사람이 더 크다. 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지 뭐 상층의 부유한 사람들이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물질적인 어떤 안락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 크겠지. 네. 이것도 공리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까 명제를 얘기할 때는 이제 개념들 사이의 관계, 그 관계가 중요하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공리, 우리가 지금 예로 통해서 살펴봤던 이 두 개의 공리의 어떤 관계를 설명을 한 게 명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질적 안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가난한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 부유한 계층의 사람들보다 법을 어길 가능성이 높다. 네. 이 두 개의 공리를 바탕으로 해서 나온 어떤 관계에 대한 설명이 명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리와 마찬가지로 명제도 그럴 가능성이 크고 일반 사람들이 뭐 그렇겠지 뭐 그래 그럴 가능성이 높아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어떤 그런 것들이지 이게 진리다 반드시 참이다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공리가 무엇이고 명제가 무엇이다 이 정도 이 페이지에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가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설. 여러분들이 연구 뭐 계획서를 쓰거나 아니면은 연구의 이제 초반부에 가설 설정 이런 거 많이 보셨죠. 그래서 가설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연구자가 설정한 연구 질문에 대해서 어떤 잠정적인 이제 답을 하는 게 연구 가설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검증되지 않은 이론이고 검증을 필요로 하는 이제 이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검증을 필요로 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설을 이제 검증을 하는 절차가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가설이라는 거는 어떤 특정한 이론이나 예, 아니면 앞서 살펴봤던 그런 어떤 명제들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경험적 실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증 가능한 이제 논리적 기대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이론이나 어떤 명제 같은 경우는 좀 추상적이고 예, 어떤 뭐 개념적인, 관념적인 이런 성격이 있죠. 그래서 경험적인 실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검증 가능한 논리적 기대를 예, 우리가 이제 가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설을 이제 뭐 진술을 할 때는 연구자가 탐구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이 바로 가설이기 때문에 실제 세계에서부터 관찰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진술을 한다.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아까 어떤 이론이나 명제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예, 실제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게 가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그 명제를 보면서 물질적인 어떤 안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뭐 가난한 계층에 속한 사람들, 이 부유한 계층의 사람들보다 어떤 뭐 어떻게 보면 뭐 비행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불법적인 뭐 그런 거를 할 뭐 확률이 많다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것을 이제 가설로 표현을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불법적인 행동을 더 많이 할 것이다. 네, 또는 뭐뭐뭐 한다. 예, 이런 식으로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서 살펴봤던 그런 명제를 이제 조금 더 실제적인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진술을 한 게 이제 가설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은 뭐 가설을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가설을 이제 검증을 하는 예, 그것이 더 중요하고 가설을 검증을 하는 그 절차가 바로 이제 연구를 하는 것이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이제 연구의 어떤 목적과 관련된 내용으로 교육 연구의 목적에 대해서 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교육 연구를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 주제는 연구자가 관심이 있거나 흥미가 있는 예, 그런 내용들로 이제 주로 설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 어떤 문제 그리고 가설을 이제 설정을 이제 하는 거를 우리가 살펴봤죠. 그렇다면 우리가 교육 연구를 왜 하는지 교육 연구의 어떤 목적을 여기서 한번 살펴보면은 크게 예,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집단 간의 비교 연구. 네. 우리가 어떤 연구를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뭐 개인 간 또는 뭐 집단 간 그리고 개인이라도 그 개인이 어떤 변화하는 모습, 그렇죠? 뭐 작년과 올해 그리고 뭐 지난 학기랑 이번 학기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우리가 비교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교육 연구의 첫 번째 목적으로 집단 간 비교 연구가 예, 하나의 주요한 연구 목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뭐 교수법, 예, 교수법이 뭐 다양하죠. 그렇죠?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뭐 과거에 칠판에 그냥 뭐 이렇게 주입식으로 예, 그 앞에서 선생님은 뭐 그 학습할 내용을 칠판 가득히 예, 그 판서를 하고 학생들은 그거를 이제 받아 적고 예, 뭐 달달 외우고 등등 이런 방법도 있는 반면에 뭐 최근에는 뭐 정말 다양한 교수법이 있죠. 뭐 학생들에게 뭐 우리가 흔히 최근에 많이 소개된 뭐 플립 러닝 같은 뭐 그런 방법도 있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느 교수법을 사용을 했을 때
학생들에게 더 효과가 있는지, 뭐 예를 들어서 그 효과라는 것도 학업 성취, 학업 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느냐, 아니면 뭐 학생들의 어떤 뭐 사회성이나 정서 발달에 어느 게 더 효과가 있느냐, 예, 뭐 다양하게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집단 간의 비교 연구 하나의 교육 연구 목적으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인과관계 또는 상호 관계를 연구를 하는 것이 교육 연구의 목적이 될 수 있다. 네. 여기서 우리가 인과관계, 예, 여러분 뭐 잘 아시는 개념이죠.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인데 그 얘기는 어떤 원인이 되는 무엇인가가 있고 그에 따른 이제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상호관계는 뭐냐면은 인과관계는 아니에요. 원인과 결과는 아니지만 어떤 두 가지 사건 또는 두 가지의 어떤 것이 관계는 있다는 거죠. 예. 그 관계가 인과관계는 아니지만 어쨌든 서로 어떠한 관련이 있고 어떠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연구를 하는 것이 우리가 상호관계 연구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인과관계를 하나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인과관계를 사실 밝히면은 뭐 대단한 연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뭐 여러 학술지 논문을 통해서도 많이 살펴보면은 인과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논문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뭐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네, 특히 사회과학 어떤 자연과학 쪽이 아니라 실험실에서 연구하는 그런 자연과학 쪽이 아니라 어떤 사회 현상 또는 인간에 대해서 그 연구를 하는 사회과학 쪽에서는 명확한 인과관계를 사실은 이제 그 밝히기가 쉽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인과관계가 있다, 뭐 이 정도로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명확하게 뭐 100% 뭐 아주 정밀한 인과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쉽지 않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인과관계라는 거를 과연 두 개의 어떤 것이 있으면은 여기 뭐 예를 들어서 뭐 1번이라는 게 있고요. 2번이라는 게 있어요. 뭐 이게 사건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현상이 될 수도 있고 그쵸? 근데 1번과 2번이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려 그러면은 여기 조건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 원인과 결과가 되는 두 현상이 경험적으로 상호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1번이라는 사건과 2번이라는 사건이 뭐 어떤 관계는 모르겠어요.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관계는 있는 거예요. 어떤 관련이 있다는 거죠. 서로 우리가 흔히 독립적이라고 그 표현을 쓰는데 독립적이라는 거는 두 개가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쵸? 네,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고 지금 1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원인과 결과가 되는 두 현상이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쵸? 네, 그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은 원인과 결과 간에는 시간적인 선후 관계가 명확하게 존재해야 된다. 네, 그 얘기인 즉슨 원인과 결과가 있으면은 네, 어느 게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죠? 네, 상식적으로 원인이 되는 어떤 사건, 그 일이 먼저 발생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결과가 되는 어떤 사건, 일이 발생을 하는 게 이제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조건은 원인과 결과 간에는 시간적인 선후 관계가 명확하게 존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네, 어떻게 보면 이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하면서도 제일 어려운 내용인데 두 현상 간의 관계, 어떠한 관계인지 모르지만 관계가 있다고 했어요. 그쵸? 근데 그 관계라는 게 제3의 요인, 그러니까 지금 이 예에서는 1이라는 것과 2라는 어떤 사건이 있는데 이 두 개 이외에 제3의 다른 것에 의해서 설명될 수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다시 이야기하면 1번 사건과 2번 사건 요 두 개만 가지고 우리가 그 관계를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제3의 요인이 여기 개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두 사건 간에는 인과관계가 있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세 번째 조건 때문에 제3의 조건이 개입을 하면 안 된다. 제3의 요인이 영향을 주면 안 된다. 이 조건을 사실은 100% 완벽하게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인과관계, 사회과학 연구에서는 인과관계 연구를 많이 하고는 있지만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100% 완벽한 엄밀한 의미의 인과관계라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고 그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이 세 번째 조건, 두 현상 간의 관계가 제3 요인에 의해서 설명될 수 없어야 한다는 이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과학에서는 실험실 연구에서는 이 3번을 충족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실험실 여러 조건들을 다 완벽하게 세팅을 해 놓는 거죠. 제3의 요인이 개입될 수 없게 다 통제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 완벽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사회과학에서는 생각을 해보시면은 인간의 어떤 행동을 여러분이 완벽하게 100% 통제를 하긴 어려워요. 그렇죠? 그리고 완벽하게 통제를 할 수 있다고 해도 그거는 윤리적인 어떤 그렇죠? 네. 비인간성, 비인간화 뭐 이런 것이 문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고 사회현상이라는 것도 연구자 한 명 개인이 그거를 통제를 하기는 거의 불가능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회과학에서는 인과관계가 100% 완벽하게 충족하는 경우는 사실 뭐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 그 대신에 유사 인과관계 100% 완벽한 인과관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유사한 유사 인과관계 연구 뭐 이런 표현은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얘기는 제가 뒤쪽에서 나중에 뭐 실험 설계 뭐 이런 파트를 우리가 학습할 때 다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교육 연구의 목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 살펴봤고요. 세 번째는 어떤 사회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의 개발이나 이제 뭐 어떤 설명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교육 연구를 우리가 한다.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교육 연구의 목적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통제, 컨트롤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얘기는 우리가 앞서 인과관계 설명을 드리면서 그 세 가지 조건 중에 마지막 세 번째 조건, 제3의 요인이 이제 그 두 사건 또는 두 개의 어떤 변수 간의 관계에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막는 거다.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대해서 제3의 요인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우리가 이제 통제 또는 컨트롤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통제를 하는 이유는 당연히 우리가 연구자가 보통 원하는 것은 순수하게 원인이 결과에 미치는 그런 어떤 순수한 그런 영향력 이것을 알고 싶어 하는 건데 제3의 요인이 들어가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이제 오차를 발생을 하고 혼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인이 결과에 미치는 순수한 영향을 알기 위해서 통제를 하는 거고요. 연구 관계, 이 원인과 결과 되는 요 관계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것은 다 동일한 조건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과학에서는 다른 것들을 다 동일하게 만들기가 사실은 쉽지 않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자연과학, 뭐 실험실,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많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어떤 뭐 제약 실험, 그쵸? 약의 효과 이런 거 볼 때 그 생쥐, 그쵸? 하얀 생쥐를 이용해서 하는 그런 실험들 많이 보셨죠? 그래서 그 약을 투여하지 않은 것 이외에 다른 모든 조건은 똑같이 만든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인과관계에 대해서 뭐 100% 가까운 인과관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용하는 자료 수집 방법에 따라서 뭐 통제 방법은 달라진다. 그래서 뭐 이 내용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뒤쪽에 나중에 실험 설계 이런 내용들 배울 때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연구 주제를 설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가설도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의 목적 뭐 이런 내용들을 살펴봤죠. 지금부터는 이제 연구의 대상, 네, 그런 연구 주제와 관련해서 과연 연구 대상을 어떻게 선정을 할지 결정을 할지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연구 대상을 설정한다고 할 때 그 연구 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첫 시간에 과학적인 연구 말씀드리면서 연구를 과학적으로 한다는 것, 그것은 다시 얘기해서 조금 더 심플하게 표현을 하면은 연구가 타당성 있게 진행이 되어야 되고 연구 결과가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타당성과 신뢰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뒤에서 타당성이라는 거를 이제 한 주 동안 또 학습을 하고 신뢰도, 뭐 타당도, 신뢰도를 또 한 주 학습을 한다고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만큼 이 타당하다, 이것이 연구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그런 어떤 조건, 성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대상을 잘 선정을 하는 것은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아주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고요. 우리가 만약에 양적인 연구를 한다고 진행을 하면은 조사 연구, 뭐 실험 연구 이렇게 크게 볼 수가 있는데요. 조사 연구에서는 여러분들이 흔히 이제 생각을 하시는 뭐 설문을 돌리고 뭐 이런 것들이 조사 연구가 되겠죠. 이런 연구에 대해서는 연구 대상이 되는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하는지 여부가 연구 결과의 외현적 타당성, 그 우리가 이제 external validity라고 하는 이 외현적 타당성을 결정을 한다. 그리고 실험 처치, 우리가 그 실험실과 같은 세팅을 사회과학에서 만약에 진행을 하는 거죠. 뭐 집단을 구분을 해서 비교를 하는 그런 연구에서 주로 하는데 이러한 실험 연구에서는 이제 처치가 시작되기 전에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시발 단계, 그 처음의 단계라고 볼 수 있죠. 처음 조건이 동일했는지 여부가 연구의 내재적 타당성, internal validity라고 하는 그러한 내재적 타당성을 결정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 대상을 잘 설정을 하고 그 연구 대상을 이제 연구에 참여를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그 연구의 타당성, 뭐 외연적 타당성이든 내재적 타당성이든 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주요한 방법이다. 매우 중요한 어떤 그 단계다, 과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부터는 연구 대상에서 앞서서 양적인 연구 방법에서 우리가 조사 연구 얘기를 잠깐 드렸고, 그 다음에 실험 연구, 그 이야기를 잠깐 드렸었죠. 그 중에서 조사 연구와 관련된, 다시 얘기하면 이제 뭐 설문을 돌려서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분석을 진행을 하는 그런 형태의 연구에서 그 어떤 표본, 그리고 어떤 표본 조사 관련된 기본 개념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실험 연구와 관련된 뭐 그런 내용들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 실험 연구와 관련된 내용을 또 한 주 동안 학습을 할 텐데 그때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살펴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본조사 관련 기본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뭐 한두 번씩은 들어보셨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뭐 특히 뭐 선거 같은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뭐 뉴스나 언론을 통해 가지고 뭐 설문조사 결과 그쵸? 뭐 뭐 표본 오차 뭐 플러스 마이너스 몇 퍼센트 뭐 이런 얘기 뭐 많이 들어보셨죠, 그쵸? 그때 무슨 뭐 표본이라는 개념, 그쵸? 그리고 무슨 오차니 뭐 모집단 뭐 이런 얘기들 한두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가 조사 연구, 뭐 설문 연구를 진행을 할 때 일단 연구 대상, 연구 대상은 연구자가 결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초등학생들의 어떤 뭐 국어 성적, 국어 성적이 어떤 특정한 교수법에 의해서 이제 성취될 수 있는지 뭐 이런 거를 알고 싶어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연구 대상이 되는 것이 초등학교 3학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 아까는 초등학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뭐 초등학교 3학년이라고 한번, 조금 더 특정을 지어 볼게요. 그러면은, 연구자가 관심 있는, 진짜 관심이 있는 연구의 대상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 전체예요. 그쵸? 네. 그래서 그때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 전체를 우리가 모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쵸? 네. 이 연구자가 관심 있는 것이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어떤 국어 성적 또는 뭐 국어의 학업 성취도가 특정한 어떤 교수 방법에 의해서 이제 뭐 향상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한데 이때 모집단은 연구의 대상이 되는 이제 전체 집단,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예에서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 전체가 모집단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수, 모수는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이제 수치라고 볼 수 있어요. 아까 우리가 모집단을 우리나라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 전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예에서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수치로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전체 국어 성적의 어떤 뭐 평균, 그렇죠? 국어 성적의 평균 또는 뭐 국어 성적의 표준 편차, 이런 개념들이 바로 이제 모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집은 여러분들 영어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샘플링한다. 샘플링을 우리가 표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모집단으로부터 그 일부를 추출하는 과정. 모집단에서 요 뒤에 나오는 이제 표본이 나오죠.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표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영어로는 샘플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궁금증이 들어요. 그쵸? 아니, 내가 관심 있는 연구 대상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인데 왜 거기서 표집을 해야 되냐? 왜 표본을 추출을 해야 되냐? 그쵸?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나라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뭐, 글쎄요. 지금 뭐 1년에 출생하는 아이들이 뭐 30만 명이 뭐 붕괴됐다 뭐 이런 뉴스를 뭐 본 것 같은데 초등학교 3학년이면 우리나라 나이로 이제 한 10살 정도 된 거죠. 10년 전에는 1년에 한 출생한 아이들이 뭐 한 35만이라고 한번 칩시다. 그러면은 35만 명 전체의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나의 연구 대상이에요. 그렇죠? 모집단. 그런데 여러 선생님들이 연구를 진행할 때 그 35만 명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수집을 하는 게 불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35만 명을 대표할 수 있는, 그렇죠? 그 35만 명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 중에 일부를 이제 표본으로 우리가 선정을 하게 되는 거죠. 35만 명 중에 예를 들어서 뭐 1000명을 선정을 하던 아니면 뭐 100명을 선정을 하던 그래서 우리가 모집단 전체 내가 관심 있는 그 모집단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다 연구를 진행을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쵸? 뭐 국가 차원의 정말 큰 규모의 프로젝트가 아닌 이상은 뭐 개인 연구자나 뭐 한두 기관이 그 35명을 다 컨트롤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진정한 연구 대상은 모집단이지만 현실적인 이런저런 제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표본, 네, 표본을 이용을 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표본은 표집 과정을 거쳐서 얻어낸 모집단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중에 일부, 일부 뭐 인원, 일부 집단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량은 표본에서 구한 특성치. 네, 아까 이 모수 얘기할 때는 모수라는 거는 이제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수치라 그랬어요. 그렇죠? 반면에 이 통계량이라는 거는 표본, 네, 표본에서 구한 특성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우리가 흔히 모수랑 통계량에서 많이 쓰는 거는 뭐 평균이나 표준 편차 뭐 이런 개념들을 많이 씁니다. 예, 많이 쓰고요. 우리가 뒤에 통계 배울 때 다시 배우겠지만 이 모수랑 통계량은 네, 아주 비슷하긴 하지만 뭐 약간의 통계적으로 조금 다른 또 개념이 있긴 합니다. 뭐 그 얘기는 뒤에서 다시 하기로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연구를 진행을 한다 그러면 이러한 뭐 모집단, 뭐 표본, 표집, 모수, 통계량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은 여러분들이 확실히 챙기고 가셔야 나중에 뒤에서 뭐 개념이 좀 혼동된다든지 헷갈린다든지 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본 개념들은 잘 다시 한번 학습하시고요. 다시 한번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방금 설명드렸던 뭐 어떤 모집단과 그리고 표본의 관계, 그리고 모수와 통계량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조금 표로 표시를 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모집단은 연구자가 관심이 있는 연구 대상 전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개념이고요. 이 중에 일부를 우리가 이제 표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때 표본은 이제 모집단의 어떤 특성들, 고유한 특성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떤 뭐 집단이나 개체가 되어야 우리가 표본으로 인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모집단의 이제 특성을 나타내는 수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까 모수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표본의 특성을 나타내는 게 여기 모집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표본이죠, 표본. 표본의 특성을 나타내는 게 이제 통계량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뭐 분산, 표준 편차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그 기호로 나타낼 때 이게 모수의 어떤 그런 특성인지 아니면 통계량의 특성인지를 우리가 어떤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뭐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이 모수와 관련된 그런 어떤 그 수치들을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그 그릭 문자, 이 평균 같은 경우는 이제 뮤라고 있죠. 평균을 이렇게 표시하고 그러니까 모수의 평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수의 분산은 시그마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모수의 표준 편차는 이제 시그마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표본의 특성을 나타내는 통계량 같은 경우에는 평균을 이제 x 위에다가 이렇게 짝대기를 하나 긋는 이런 방식으로 표시를 하고요. 분산 같은 경우는 s의 제곱, 영어 그 알파벳 s의 제곱, 그리고 표준 편차 같은 경우는 s 이렇게 표시를 한다. 이렇게 구분해서 표시하는 거는 이게 모수의 특성을 나타내는 건지, 그러니까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모수인지 아니면 표본의 특성을 나타내는 통계량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다른 방식으로 표기를 한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서 이것도 뭐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그쵸? 우리가 표본 조사를 하는 뭐 이유, 그 의미, 아까 말씀드렸는데, 전수조사는, 사실은 모집단 전체, 내가 연구자가 관심 있는 모집단 전체에 대해서 뭐 조사를 하고 연구를 진행하면 사실은 그게 베스트예요. 그쵸? 예, 베스트인데, 이러한 전수조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적, 경제적 뭐 이런 여러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예로 들어서 말씀드렸던 뭐 우리나라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 전체 뭐 예를 들어 35만 명이라고 한다면 그 학생들 전국에 흩어져 있는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을 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모집단의 특성이 잘 반영되어서 그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표본을 통한 연구가 효율적이다. 네, 그래서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까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뭐 한 35만 명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과연 표본을 몇 명을 선정을 해야 될까요? 뭐 100명이면 충분할까요? 아니면은 뭐 한 1000명을 해야 될까요? 10,000명을 해야 될까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네, 딱 정답은 없어요. 그쵸? 정답은 없지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표본이 크면 클수록 좋다.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그쵸? 예를 들어서 35만 명 전체를 우리가 다 다루지는 못하지만 표본을 100명만 선정을 하는 것보다는 1000명을 선정을 하는 것이 더 좋고 더 연구 결과가 더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게 나올 수 있을 확률이 더 높겠죠. 그리고 1000명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5000명을 표본으로 선정을 하는 것이 더 좋다고 말씀은 드릴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표본도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에 따른 비용과 뭐 시간 더 들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를 진행을 할 때는 현실적으로 내가 확보할 수 있는 그렇죠? 내가 뭐 물리적으로 아니면 뭐 비용적으로 시간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그 정도 사이즈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우리가 뒤에서 만약에 어떤 통계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연구를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어떤 통계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뭐 거기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표본 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그런 것들을 이제 연구 설계할 때 여러분들이 잘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죠. 내가 어떤 연구 대상에 대해서 어떤 연구 방법을 사용을 해서 연구를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내가 사용을 하려고 하는 그 통계 방법은 최소한 뭐 이 통계 방법을 쓰려 그러면 최소한 뭐 한 200명 이상의 그 표본은 확보가 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조금 그거보다는 조금 여유 있게 한 300명을 표본으로 설정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 표본을 이제 표본 조사를 할 때 내가 생각을 해봤더니 한 100명만 해도 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100명만 만약에 자료를 수집을 했어요. 근데 막상 연구자가 원하는 어떤 그런 어떤 분석을 어떤 현상을 밝히기 위해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어떤 통계적인 방법을 찾아봤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 통계 방법을 사용을 해서 안정적인 결과를 얻으려면은 최소한 200명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미 표본 다 100명 다 이미 확보해 놨는데 나중에 다시 하려고 그러면은 사실은 뭐 쉽지 않을 뿐더러 그런 경우에는 이전에 확보했던 그 100명의 그 결과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연구를 설계할 때 처음에 계획하는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연구 방법으로 어느 방법을 쓸 거고 예를 들어서 통계적인 방법을 쓸 때 이러한 특정한 통계 방법을 쓸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표본 사이즈는 최소 이 정도는 해야겠구나 이런 계획이 명확하게 미리 설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구를 진행한다는 게 뭐 사실 뭐 신경 써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한두 개가 아니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런 표본의 크기, 표본 조사 이런 거는 뭐 연구 전체로 봤을 때도 뭐 상당히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개념들을 미리 잘 챙기시고 그러한 계획들을 미리미리 잘 세워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표본 조사를 하는 이유 뭐 다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제약들 그리고 모집단이 뭐 무한하거나 또는 이제 너무 큰 경우, 그렇죠? 그리고 뭐 조사가 불가능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정확성 뭐 여러 이유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모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기보다는 이제 표집을 통해서 표본을 선정을 하고 그 표본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설명하고 있는 이 그림은 우리가 방금 설명드렸던 어떤 모집단과 표본, 그렇죠? 모집단을 우리가 다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다 그 대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를 표본으로 선정을 해서 연구를 진행을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될 거는 우리는 이렇게 연구를 진행하지만 연구자의 궁극적인 최종적인 관심은 당연히 모집단이에요. 그렇죠? 예. 우리는 모집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그 모집단 전체를 우리가 그 정보를 수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모집단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표본을 이용을 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표본을 이용을 해서 어떤 뭐 통계적인 방법을 써서 예를 들어서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결과를 우리는 다시 모집단으로 다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자의 궁극적인 관심은 모집단이에요. 그렇죠? 표본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표본을 이용을 해서 어떤 분석이 진행이 되었고 그 분석의 결과로 나온 것을 가지고 우리는 연구자의 궁극적인 관심 대상인 모집단으로 다시 보내야 되는 그런 절차가 하나 남아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절차를 우리는 이제 통계적인 방법을 이용을 해서 할 수 있다. 이 얘기가 나와 있는 게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통계 뒷부분에서 이야기를 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반적으로 뭐 통계를 크게 나누면은 기술 통계라는 것과 추리 통계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술 통계는 여러분들이 흔히 뭐 통계를 잘 모르시는 분도 뭐 어느 정도 아시는 개념들이에요. 뭐 평균이나 그쵸? 아니면은 뭐 빈도 분석 그쵸?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거나 이런 데서 나오는 뭐 어떤 후보가 몇 퍼센트 득표를 했다. 어떤 후보는 뭐 몇 퍼센트 득표를 했다. 뭐 몇십만 장, 뭐 몇백만 장, 뭐 득표를 했다, 표를 얻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다 기술 통계예요. 기술 통계는 말 그대로 그 현상을 그냥 그대로 정리하고 요약해서 보여준다. 자료를 수집을 해서 그 자료를 정리하고 요약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 정도 수준이 기술 통계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기술 통계학 말고 우리는 또 추리 통계학이라고 있습니다. 뭐 영어로는 inferential statistics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이 추리 통계학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모집단과 표본의 관계 그리고 표본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모집단으로 보내는 그 내용이 바로 이제 추리 통계학에서 다루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쉽게 설명드리면은 표본을 통해서 어떤 통계 분석을 해서 나온 결과를 이제 모집단으로 보낼 때 어떤 추리, 그렇죠? 추론, 어떤 그런 개념이다. 그것이 추리 통계학에서 다루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학습할 내용 중에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표집
모집단에서 이제 표본을 이제 선정을 하는 거를 우리가 표집이라고 했어요. 표집하는 방법은 그러면 그냥 내가 아무렇게나 하면 되느냐? 네, 아니겠죠. 네, 표집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방법이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한 3개 정도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네, 그래서 책에 보시면은 여러분 그 주교재로 소개해드린 책을 보면은 그 표집 방법들이 뭐 여러 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한 7, 8개 있는데 보시면은 대표적으로 단순 무선 표집, 그쵸? 그리고 개통 표집, 층화 표집 이렇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순 무선 표집은 말 그대로 무선 표집. 네, 여기서 무선이라는 게 더 중요한 어떤 개념인데 랜덤. 예, 여러분들 랜덤 아시죠? 예, 정말 어떤 어떤 규칙이나 그렇죠? 네, 어떤 뭐 특정한 그런 경향성 이런 걸 보이는 게 아니라 정말 랜덤하게 모집단의 모든 구성원이 표본으로 추출될 확률이 같고 하나의 구성원이 추출되는 사건이 다른 구성원이 추출되는 것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법이다. 다시 얘기해서 아주 독립적인 방법이다. 네. 그래서 책에 소개되어 있는 뭐 방법으로는 뭐 난수를 이용을 해서 뭐 하는 방법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만약에 가능하다 그러면은 이런 단순 무선 표집을 이용을 해서 표본을 이제 추출하는 게 사실 좋은 방법이에요. 예, 좋은 방법인데 사실은 이 방법들이 완전하게 단순 무선 표집이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했을 때 완벽하게 단순 무선 표집을 했다라고 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개념적으로는 사실 아주 이상적인 방법이긴 한데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조금 이런저런 제약들이 있는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개통 표집, 시스테매틱 샘플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모집단의 표집 목록에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연구 대상을 추출하는 표집 방법이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어떤 일정한 패턴에 의해서 추출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00명의 모집단이 있어요. 내가 정말 관심 있는 연구 대상이 100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나는 10명만 표본으로 이제 추출을 해서 연구에 사용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100명을 이제 선정하는 방법이 여러 개 방법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 계층 표집은 예를 들어서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나는 끝자리가 이제 5로 끝나는 그런 예를 들어서 100명을 1번부터 100번까지 그 숫자를 부여했다고 했을 때 끝자리가 5로 끝나는 10명을 뽑겠다. 그 얘기는 5, 15, 25, 35, 45, 55, 65, 75, 85, 95 이렇게 10명을 추출하겠다는 거죠. 예. 마찬가지로 뭐 나는 끝자리가 7로 끝나는 사람 10명을 추출하겠다. 이런 식으로 어떤 일정한 간격 또는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추출하는 방법을 개통 표집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이제 층화 표집. 층화 표집은 어떤 국가 단위 또는 어떤 뭐 교육 기관이나 이런 조금 스케일이 클 때 많이 쓰는 방법인데 모집단 안에 동일성을 갖는 여러 개의 하위 집단이 있다고 가정할 때 모집단을 속성에 따라 계층으로 구분을 하고 각 계층에서 단순 무선 표집을 하는 방법이다. 네. 이 방법은 말 그대로 어떤 층이 있는 거예요. 예. 여러 선생님들이 연구를 진행을 할 때 만약에 아까 그 예로 드렸던 우리나라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 35만 명이 만약에 있다고 할 때 그 중에 이제 100명을 이제 뽑으려고 해요. 표집을 하는데 뭐 여러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이 층화 표집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은 일단 지역적으로 대표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나라 지금
17개 시도인가요? 있죠. 그렇다면 각 17개 시도의 인구 비례로 뭐 서울, 경기 뭐 이쪽이 많겠죠. 그러면은 100명 중에 서울, 경기가 보면 한 50%가 넘을 거예요. 인구가. 그렇죠? 그래서 100명을 선정을 하는데 그 중에 한 55명은 서울과 경기에서 뽑는 거예요. 그리고 경남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0명 정도 뽑으면 될까요? 예. 그리고 뭐 전남, 뭐 충남, 강원, 뭐 경북, 뭐 제주 등등 해서 각 시도의 인구 비율에 맞춰서 뽑는 거죠. 네. 그리고 그 하위 이제 시, 군, 구도 마찬가지로 그 지역의 어떤 인구 비율, 예, 이런 비례를 다 반영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 인원을 추출을 하는 것이 층화 표집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예에서 먼저 이제 시도, 그렇죠? 17개 시도가 있고 또 다른 층인 시, 군, 구가 있고 뭐 더 하위층에는 이제 뭐 시 같은 경우는 어떤 동이 있을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군이나 이런 데는 뭐 면, 리 뭐 이렇게 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층을 두고 그 층을 이제 대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비율을 산정을 해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을 층화 표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층화 표집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개인 연구자가 하기에는 사실 쉽지 않고 어떤 국가 조직이나 이런 좀 대형 프로젝트에서 조금 가능한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개를 드리진 않았지만 그 교재에 가장 마지막 나와 있는 그 표집 방법으로 소개되어 있는 게 바로 편의 표집이에요. 편의 표집. 편의 표집은 말 그대로 연구자가 연구의 편의상 연구 대상을 임의로 선정하는 방법을 말해요. 예. 사실 어떻게 보면은 편의 표집은 사실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은 모집단의 대표를 뽑아야 되는데 연구자가 그냥 자기가 임의대로 그 표본을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초등학교의 선생님이 연구를 하고 싶어요.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집단은 초등학교 우리나라 그 3학년 학생 전체예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우리나라 학생 35만 명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층화 표집을 하기도 어렵고 단순 무선 표집도 힘들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말 그대로 편의 표집이 제일 쉬워요. 내가 지금 3학년 학생 담임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반 학생들 그리고 우리 반 학생들만 하면 조금 적으니까 3학년 우리 학교에 있는 3학년 다른 학생들까지 그렇게 해서 100명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선정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많은 연구에서 편의 표집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현실적으로 제일 가능하고도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편의 표집이 사실은 뭐 이렇게 좋진 않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이 편의 표집을 만약에 했다면 우리가 무선 표집이나 층화 표집이나 이런 방법에 비해서는 그 표본이 대표성을 갖기가 좀 어렵겠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연구에서의 어떤 제한점, 한계점으로 확실히 인식을 하고 논문이나 그런데 언급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조사 연구, 설문 뭐 이런 연구를 진행을 한다면 이런 표집 방법들, 이런 방법들의 어떤 특징들, 장점, 단점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지금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고 내 연구에 그래도 가장 적합하고 도움이 되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먼저 살펴보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미리 다 알고 계시고 이런 개념들이 다 머리에 들어와 있어야지만이 연구 계획을 할 때, 연구 설계를 할 때 빠뜨리지 않고 이런 것들을 잘 챙길 수가 있는 거죠. 예. 나중에 연구가 한참 진행된 다음에 그때 그거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 저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1학기, 2학기, 뭐 한 3학기까지 지금 이 초반 단계에서 이런 연구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 개념들 이런 거를 잘 챙기셔야 나중에 연구를 진행하실 때 뭐 빠뜨리지 않고 잘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연구 주제, 뭐 연구 대상, 연구 뭐 목적 뭐 이런 내용들 살펴봤습니다. 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재를 이용을 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관련된 강의들도 뭐 시간이 되시면 다시 한번 들어보셔가지고 그런 개념들 그리고 어떨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